자, 월요일 킹스맨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주요 이슈의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이 이제 오늘 출간이 됩니다. 이 부제가 이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뭐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이런 자기 주장을 이렇게 출판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책의 제목도 그렇지만 참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친 과도한 수사로 검찰의 어떤 잘못된 면모를 좀 보이다가 네. 그 가운데서 또 이게 검찰 수사덕이 언론과의 그러니까 잘못된 유착 같은 것들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어떤 선택까지 불러일으켰던 그런 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답시고 본인의 주장만을 또 가득 담은 걸 책으로 500페이지 넘게 책을 출간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물어보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변에서 추측하는 건 아무래도 좀 정치를 본인도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본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네.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검찰의 과거의 잘못된 수사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거, 이 부분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기 자체가 이제 검찰 출신들이 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어느 때보다 크게 가지고 있는 때니까 이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을 당시 이제 변호인을 하던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게 무능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수사를 받다가 네. 중간에 이제 안타깝게 그 서거를 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수사 받으면서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과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을지 참 상상이 가지를 않는데, 네. 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당시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네. 중수부장이라고 하면은 검찰 특수수사에서 가장 총책임을 지는 이제 지위에 있었던 분이고요. 네. 그런 분께서 사실은 수사 중단을 통해서 아직 유무죄가 판단이 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수사 기밀에 대해서, 수사 비밀에 대해서 공무원이 비밀 누설을 한다든지,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소 좀 경솔하게 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고, 그 죽음에 대해서 뭐 변호인 책임을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매우 좀 엉뚱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책에 담았다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서거 전에 일주일 동안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 뭐 저 수사 기록 같은 거 입수해가지고 검사한테 의견서도 적극적으로 내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 기록을 변호사가 입수를 해서 검찰에 접촉을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여기 3명 다 변호사들이지만 정상적인 변호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안 했다라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인규 이 중수부장은 변호사 안 했죠, 아직까지? 변호사 했습니다. 했죠. 했는데도 했죠. 이런 말을.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건 진행 중에 기록 달라 의견서 제출하는 경우 뭐 참 극히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건 예우가 아니라 정관이라면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건 좀 비위죠, 사실은. 그 자체가 안 문제가 되는 거죠.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예. 저 당황스럽네요.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뭐 봤을 예를 때는. 들면 뭐 총선 출마에 의도가 있다라는 지적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특수수사에 굉장히 좀 잘못된 이해 내지는 검찰 책임론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이제 담당하는 직접 책임자로서 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좀 억울함 아하. 내지는 본인의 변명 비슷하게 좀 들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1억 원짜리 시계 그거 버렸다는 거, 피아자 시계. 그거 사실은 가장 논란이 됐던 2009년 당시에 네. 참 논란이 됐던 건데, 책에 보니까 요거는 국정원이 아니면 청와대 이런 데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전 대변인을 예. 만나서 당신이 그 언론의 기자들 접촉을 해서 이렇게 그 시키는 바람에 그 보도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국정원 전 대변인이 맞다고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논란이 됐던 부분들 비난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지금도 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뭔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네. 이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봤었을 때 아, 저 사람 죄진 거 맞네. 내 지금 죄진 게 아니더라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피의 사실하고 딱 연관하는 관계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사람이었어? 인식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인식 효과. 대표적인 네. 사례로 이 예. 논두렁 시기가 꼽히는데 예.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건 국정원이 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은 모르겠어요. 검찰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모든 어떤 그 의혹 내지는 잘못됐다라는 시선이 씻어질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결국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중단이 됐는데 사실 법정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기록 내용들이 지금 공개를 한 셈이에요. 노무현 재단은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이 앞으로 법정 공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제 이런 식의 책을 네. 썼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뭐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다시 또 조사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미 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를 총 책임졌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자죠. 예. 그렇다면 좀 더 책임을 더 느끼셔야 될 텐데 이것을 좀 자기 변명 쪽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매우 좀 부적절하다는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뭐 노무현 재단에서도 입장을 내서 뭐 이인규 전 검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뭐 매우 이제 부적절하며 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일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돈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이걸 뇌물이라고 지금 주장을 이인규 검사 측에서는 뭐 증거가 충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부 뭐 돈에 대한 그런 뭐 차용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뇌물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다시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재점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억이 아닌 수사 자료를 지금 별도로 갖고 있다가 저서를 쓸 때 활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제 신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되는 누설지 거 아니냐라는 아니냐. 얘기가 뭐 검찰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고 참 엉뚱하게 보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혹시라도 잘못된 거라고 의심스러우면 네. 수사 자료 공개해 보자. 열어보면 될 거 아니냐. 네. 그거 다 있다. 나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예. 근데 문제는 그 수사 자료라고 하는 게 예. 검찰의 시선으로 진행해 왔던 일방적인 어떤 자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변호 활동을 하다 보면 몰라요. 그 뭐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그게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이란 걸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설령 연다고 해도 그때 핵심 관계 당사자분들 막상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기록을 연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일 수 없는데 마치 그것만 열면 객관적인 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자, 결국 핵심이 내 탓은 아니다. 검찰 탓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당당했으면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한동안. 그거하고도 또 그걸 사실상 도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3인방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구속이 안 된 분이 네. 이인규 전 검사거든요. 뭐 우병우 검사나 홍만표 다 다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예. 구속이 됐던 분들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2017년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뭐 국정원 TF 열어가지고 적폐청산 이제 이런 식의 조사를 네.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에 이인규 전 검사가 이제 법무법인에 재직하다가 돌연 사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2019년도 8월에 다시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2년 동안 좀 미국에 나가서 이제 피신을 좀 해 있었었는데 네. 그것들이 뭐 사실 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도 있는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미국에 나갔던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뭐 재판 공판이 열렸는데 결국 지금 김문기 씨 몰랐다, 모를 수 없다 이렇게 공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양 변호사님.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측에서는 호주 대표적으로 이제 네. 호주 출장 갔을 때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시상식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공개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호주 출장 갔을 때는 골프를 같이 쳤고 뭐 골프 카트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타고 있었던 카트를 김문기 전 차장이 운전을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면서 알고 있었을 텐데 뭐 어떻게 몰랐다고 하냐라는 거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성남시 관계된 공무원들이 한 4,000명 정도 됐었고 네. 그중에 이제 팀장급 그러니까 고 김문기 차장 같은 팀장급이 한 600명 가량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때 법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이제 언론에서 혹시 그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발신인이 이재명인 그렇죠. 문자 메시지가 네. 있으니까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건 2021년에 보낸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네. 거네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때도 법정에서는 이 변호인 측에서 아니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2021년에 보낸 거를 꺼내왔냐. 이런 게 지금 뭐 검찰의 의도가 딱 그렇다라고 뭐 할 수는 검증할 수는 네. 없지만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인규 전 검사 얘기했던 예. 것처럼 그냥 제목이 이재명 대표가 보낸 문자가 있네? 이런 몰랐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라고 사실은 인상을 줄 수가 시기가 있잖아요. 다른데 시기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싸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거든요. 검찰 조사에는 이재명 시장 시절에 개인적으로 대면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또 지금 검찰은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보고나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주장이 지금 계속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검찰의 현재까지 이제 정리된 수사 내용인 것도 맞고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김문기 씨라는 분이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수사 중에. 근데 김문기 씨의 지위가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대장동 관련된 이제 실무를 정말 담당했던 이제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여러 차례 뭐 해외를 나갔다든지 뭐 골프를 쳤다라든지 뭐 그런 정황들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뭐 전혀 뭐 모르는 그냥 일개 직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허위 사실 공표에 있어서 이런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안다, 모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판을 통해서 좀 가려질 필요가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보고 부분도 있고 출장하면서 골프도 쳤고 표창장도 줬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제 31일부터 유동규 또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이재명 대표가 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허위 사실 공표 네. 공직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진행 중인 이제 김영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죄 사건 그것도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와 반대쪽에 있었는 게 대표적으로 앞서 있는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아요.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로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재판에서는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냐 몰랐냐가 왜 중요합니까? 예. 사실은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초과이익 개발 헌수 조항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당시 사업 계획을 가졌느냐. 네. 그리고 그 사업 계획을 그렇게 꾸미는 데 있어서 김문기 전 차장이 실무 담당자이느냐. 그럼 김문기 전 차장이 실무 담당자로서 민간인들과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좀 몰아주는 쪽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김문기 전 차장이 뭐 반대를 했다거나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시장과 그래서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협조 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모른 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았다 몰랐다 호주 가서 뭐 골프를 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문기 당시 처장이 했던 일이 도대체 뭐고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시장이 그걸 당시에 이 시장이 뭐 인지하고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따져야 되고 그걸 따지려면 결국에는 대장동 사업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결국 또 대장동 쪽으로 돌아갈 결국 수밖에 저는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네. 없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그 직원 간에 어떤 뭐 지시 관계라든지 공모가 있었냐 이게 사실 대장동에서 핵심이고 지금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거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속요건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대법원 판례나 사실상 알았냐 몰랐느냐는 구체적 진위 여부가 가능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영역에서는 알았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가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주관적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주관적이고
알았다. 그리고 또 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다. 그리고 안다는 게 어떤 업무적으로 알았는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 가능하잖아요. 공직선거법상에 사실 이게 구성 요건에 안 된다라는 민주당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변호인 의견이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말이 참 네. 이럴 때 어려워요. 네. 지금 이제 좀 신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어지는 건지 아니면 주관적인 어떤 인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결국 재판부에서 가장 고민을 할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왜 대장동 사업과 연관시켰냐면 그러면 알다 모른다가 다투어지는 이유가 결국 대장동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그 부분을 끊어내려고 모른다라고 한 거라면 네. 이게 오히려 사실 검증의 영역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정도의 일이었다라면 이게 안다 모른다가 그냥 단순히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이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다. 저도 오다가 마침 그냥 혹시 나는 몇 명이나 연락처 있지 보니까 한 4,000명 되더라고요. 4,000명이나 됩니까? 일개 저 같은 사람이 한 4,000명 되면 다 기억해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박준 변호사는 알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뭐 쟁점인 게 두 분 변호사니까 한번 여쭤보면 이게 내가 낙선시킬 때 다 상대의 허위사실 공표하는 부분하고 나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 같은 경우는 딱 열거가 돼 있어요. 재산, 학력 딱 열거가 돼 있고 상대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좀 열거가 아니고 그냥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방 예, 상대방인 거는 비방이 비방에 되니까요. 관한 거고 예. 본인에 관한 거는 지금 얘기한 지금 재산이나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대학은 졸업했습니다. 뭐, 네. 뭐 학위가 그런 거, 있습니다. 학위 거짓말. 이런 것들 네. 그 재산이 뭐 10억입니다. 예. 뭐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 관한 것과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 후보 예를 들어 대선 기간이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건 뭐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뭐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 제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요건이 다르죠. 그게 좀 쟁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본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타인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의 얘기를 했는데 그 열거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그 부분 지금 보면 경력이나 재산 이런 부분이 지금 해당할 수도 있을까 경력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네. 구성 요건의 조문상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건데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문기 씨라는 분이 그냥 단순한 사람을 그냥 알았냐 몰랐냐의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대선에서 유권자로 하여금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네.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공소유지에 따라서 전 재판부가 이건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듭 말씀드리는 게 결국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면 본인의 어떤 경력이라보다 업적.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대장동 사업이랑 떼놓고는 그냥 호주에서 골프 쳤다는 걸로는 안 되는 안 거예요.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상담 FC 얘기도 한번 해보면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금주중으로 기소가 될 것 같아요. 막 영장이 청구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는 기소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428억 약정 그 부분은 또 제외될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기각이 된 이후로 검찰에서 이제 보강 수사를 네.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미 보강 수사 한다고 그럴 때부터 그게 보강 수사할 게 남아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1년 반 되지 않나요? 지금 사실 대선 그렇죠. 경선 기간에 한 경선 10월쯤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넘었죠. 됐는데 예.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는 더군다나 이게 뭐 그냥 뭐 사건의 경중 같은 걸 사람으로 나눈다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다음에 청구를 했다라고 봐야지 네. 또 이걸 뭐 남겨놓고 또 부강수할 거게 있었을까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시 영장에도 지금 구속영장이 대표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성남시에 추가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시가 환수한 건 현금 환수 한 2천억 가량 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배임죄죠. 심지어 뭐 그 터널이라든가
그리고 또 공원 조성한 것도 이 성남시 이익이 아니다라는 걸 다 줄였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남는 게 뭐가 문제냐면 예. 어쨌든 2천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환수를 했었고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성남시에는 가져다 주면서 본인은 아무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 물론 이게 구성 요건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 안 보이잖아요. 맞다. 일반인들이 네. 봤을 때 야 성남시 그러면 그게 이제 검찰이 생각하기에 428억 약정을 했는 그렇죠.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빠진 그게 것 아직까지도 같아요. 안 나왔다는 빠질 거예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을 너무 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신인기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